증시는 유독 소외를 많이 겪었죠. 직접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려움과 고충을 상당히 많이 들어봤었는데요. 올해는 조금 시장이 달라질까요? 우리는 항상 그 해외 투자자 내지는 글로벌 투자자 여기에 나가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라는 그 가칭으로 상당히 그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직접 해외 투자자라든지 외국인 투자자 주변에서 직접 하시고 계신 분을 모셔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는 건 어떨까? 이런 궁금증에서 저희가 출발을 했는데요. 신년 기획 특집을 좀 마련해 봤고요. 오늘 좀 어려운 분을 좀 모셨습니다. 홍콩 현지에서 벌써 20년 넘게 해외 투자를 하고 계시고 조 단위가 넘는 펀드를 또 운영하셨고 수익률도 상당히 높았던 분이고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유명한 것보다는 직접 기관 투자자나 아니면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더 유명하신 분입니다. 홍콩 현지의 헤지펀드를 운영하고 계시는 임캐피탈 파트너스의 임성호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홍콩에서 저희 방송에 또 출연하시려고 일부러 들어오시고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임성호 대표의 양력은 사실 저희가 이제 준비한 내용들이 많은데 한번 쭉 보도록 하죠. 화면을 통해서. 임성호 대표는 미래에셋 자산운용 홍콩 법인의 상무를 역임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신 규모만 봐도 몇 조 원이었을 거예요. 그죠? 자, 임성호 대표 직접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홍콩에 나가신 지 벌써 20년 넘게 되셨잖아요. 네, 홍콩은 살기는 괜찮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원래는 한국에서 펀드 매니저를 했었죠. 네. 그러다가 2005년도에 홍콩에 나가서 그때부터 이제 중국이나 인도 같은 아시아 시장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횟수로는 16년째가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일했던 회사의 사세가 확장이 되면서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을 다 같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유럽이나 중동, 심지어 남미까지 1년에 뭐 지구를 몇 바퀴 돌면서 전 세계에 있는 해외 투자자들 만나면서 그들의 생각, 그리고 그들의 투자 성향, 그리고 그들이 한국 시장 또는 아시아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여러모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좋은 경험을 토대로 이제 국내에 계신 한국 투자자분들께 큰 도움을 드리고자 홍콩 현지에 자산 운용사를 설립을 해서 지금 많은 여러분들을 뵙고 있습니다. 그 미래에셋 이제 자산운용에 계실 때 제가 알기로는 수조 원을 운용을 하셨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네. 혼자 여기 그러니까 운용하신 규모만 해도 상당한 규모입니다. 사실 수조 원이라는 게. 근데 운용하실 때 보면은 그 미국의 이제 펀드 평가사 모닝스타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펀드 평가에 별 5개. 이게 어떤 건지 사실 국내 투자자분들은 체감을 잘 못하시거든요. 모닝스타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네, 모닝스타라는 곳은 세계 최대의 펀드 평가 회사고요. 이게 네. 미국 회사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이 기업을 분석하고 평가를 하듯이 전 세계에 있는 투자자분들도 펀드를 선택하실 때 이런 모닝스타 같은 펀드 평가 회사에서 이 펀드가 좋은 펀드인지 그리고 펀드 매니저가 훌륭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연기금 그리고 많은 기관 투자자들께서 펀드를 선택을 할 때 모닝스타의 평가를 참고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음식 하면은 뭐 미슐랭이라는 예. 것을 많이 지칭하는데 예,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요. 많은 수의 펀드가 전 세계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펀드를 선택을 할 때 이런 평가 기관을 참고하는데 네. 제가 운 좋게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1위도 하셨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네. 저는 철저하게 이제 우량주로 장기적으로 투자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훌륭한 펀드 매니저들이 많이 계신데 네. 제가 운 좋게 좋은 성과를 거둬서 최고의 평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외신 보도를 찾아보니까 그 수익률 1위 하신 그 보도 내용도 나와 있더라고요. 네. 대단하다고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자, 그런 곳에서 이제 최고의 평가를 받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해외 현지에서 직접 펀드를 운용하면서 또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일화들, 에피소드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몇 가지 소개시켜 주신다면요. 예, 제가 20여 년 가까이 펀드 매니저로 활동을 하면서 대부분의 기간을 해외에서 직접 운용을 했고요. 그중에서 제가 가장 오래 운용했던 펀드가 중국 펀드입니다. 홍콩 현지에서. 차이나. 예, 차이나 펀드 한 16년 정도 운용을 했는데 그중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종목
텐센트라는 종목을 텐센트죠. 제가 2006년도에 시가총액이 3조가 채 안 될 때 샀습니다. 우리 원화 기준으로 3조 원이요. 예, 원화 기준으로 3조 원이죠. 그리고 나서 저희가 계속 보유를 했고 수익률로 따지면 한 170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170배요? 네. 170배 정도 수익을 냈는데 네. 물론 170% 아닌가요? 예, 이게 170배가 맞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제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나라를 투자하면서 야, 중국 시장이 참 매력적이구나라는 걸 느꼈던 것도 이 텐센트를 오랫동안 보유하면서 되게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봤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중국 시장에서도 우량한 종목을 오래 가져가면 투자자들께서 큰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이 모닝스타에서 거의 만점 평가를 받은 경우가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다. 물론 이제 운영하는 펀드 자체가 글로벌 펀드일 수 있지만 한국인으로서는 최초. 대단한데요. 이것도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제가 듣기로는 한국인이 중국 펀드를 직접 운용을 해서 네. 모닝스타에서 최고 평점을 받은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단 한국인이 중국 펀드를 해외 나가서 직접 운용하는 경우 자체가 흔하지가 않고요. 물론 한국 펀드를 운용한 한국인 분들이 잘하신 경우는 많이 있었겠지만 해외 펀드에서는 아마 제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는 워낙 훌륭한 펀드 매니저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항상 겸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뭔가 또 준비된 타이틀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타이틀 한번 보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해주실 말씀이 더 기대가 되는데, 자, 홍콩에서 오셨으니까 최근에 홍콩 현지 상황 좀 궁금합니다. 홍콩의 민주화 시위라든지 또 금융시장 분위기라든지 어떻게 되고 있던가요? 예, 작년 상반기부터 홍콩에서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네. 물론 이제 작년 말에 있었던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범민주파가 압승을 거두면서 대학생들 주도로 이루어졌던 폭력 시위들, 좀 과격한 시위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중국 증시를 보시면 생각보다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여전히 주말마다 간간히 시위가 있긴 하지만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 홍콩의 저 시위 화면만 보면은 주식시장이 굉장히 우려스러웠을 텐데, 금융시장이. 홍콩 증시가 상승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얼마나 올라왔던가요? 작년에 중국 본토 지수 기준으로 한 30% 올랐고 네. 항생 지수도 10여 프로가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시위 때문에 우려했던 것과 달리 증시는 약간 무관하게 좋은 흐름을 보였던 겁니다. 그러면 글로벌 투자자들은 홍콩의 시위라는 거와 금융시장을 별개로 본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예, 국내 투자자분들께서 약간 이제 혼돈하시는 게 있으신데요. 네. 홍콩 증시와 홍콩 시위는 사실 상당히 상관관계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홍콩에 있는 기업들은 사실 대부분 중국 회사들입니다. 중국 본토에 있는 회사들이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군요. 예, 그리고 그 중국 회사들은 대부분 기업 활동을 중국 본토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홍콩에 시위가 있어서 약간 혼란스러운 면이 좀 있다 하더라도 네. 그 상장된 기업들의 영업에는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홍콩 경제가 중국 전체 경제에 차지하는 포지션이 얼마나 됩니까? 홍콩 경제가 중국 전체에서 GDP 한 3%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홍콩이 시위라든지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 때문에 네. 경기가 약간 어려움을 겪더라도 중국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미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시위보다는 중국 본토의 펀더멘탈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표면보다는 우리가 뒤에 이면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홍콩은 중국 기업들이 상장된 거래소가 있는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장된 기업들은 대부분의 기업 활동을 중국 본토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요. 얘기가 나온 김에 해외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역 분쟁 당사자들이 미국하고 이제 중국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상과는 달리 해외 시장은 한 해 동안 굉장히 화랑을 나타냈어요. 자, 이 상황을 어떻게 또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은 2018년도 초부터 계속 투자자들의 걱정거리입니다. 이미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이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것이 단기간 내에 해결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네. 그러면서 2018년도에 이런 악재들이 많이 시장에 반영됐죠. 시장도 2019년도. 조정을 받았고. 네. 그런데 2018년도에 조정을 받았고 오히려 2019년도에는 시장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미국, 중국 전부 다 한 30%씩 지수가 올랐거든요. 인덱스 기준으로. 예, 인덱스 기준으로요.
시장이 쉽게 말하면 악재에 좀 둔감해졌습니다. 악재에 둔감해졌다는 뜻은 무역 분쟁이라는 단기간 내에 해결되지 않을 악재에 신경 쓰기보다는 기업 이익이라는 펀더멘탈을 반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 아마존이라든지 애플 같은 기업에 직접 투자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사실 이제 국내 증시가 워낙 정체를 보이다 보니까 해외로 시선들을 많이 돌리셨는데 미국 시장 분위기, 실제로 분위기가 좀 어떨까요? 일단 미국을 보면요. 전형적인 강세장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상장된 회사들의 기업 이익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미국 경제를 보시면 소위 말해서 완전 고용 상태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손쉽게 직장을 다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 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5%라고 그럽니다. 미국 경제 전체에서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잡기 쉽고 소비를 왕성하게 하고 있다는 뜻은 지금의 미국의 경제 회복세가 단기간에 쉽게 꺾이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자, 뭐 준비된 또 자료들도 계속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미국은 그렇다 치고 중국도 의외로 강세장이었어요. 작년 초만 해도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중국 증시를 회피하는 그런 분위기도 적지 않았는데 홍콩 현지에서 이제 직접 투자를 미국으로도 하시고 뭐 중국으로도 하시니까 자, 중국 시장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네, 중국도 상당히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중 무역 분쟁이 발발되면서 네. 당분간 중국은 좀 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생각하셨는데 오히려 지수가 미국만큼 올랐습니다. 본토 기준으로. 그래요.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종목 단으로 보면 개별 종목의 관점에서는 미국보다 더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중국이 외부적인 좀 악재가 생겼습니다. 쉽게 말하면. 네. 근데 그 악재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내수를 부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부양책을 내놓고 있어서 인프라 투자라든지 그리고 내수 소비를 늘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외부에서 오는 변수를 악재를 좀 이제 상쇄를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네. 준비된 화면이 안 남아 있는 것 같은데 MSCI 차이나 지수, 네, 요 자료 화면을 한번 보면서 또 여기 나오네요 지금 많이 올랐네요. 네. 예, 작년에 홍콩 시위가 발발하면서 잠깐 하락했다가 다시 꾸준히 반등해서 생각보다 좋은 성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요,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지수를 많이 견인하고 있습니다. 소비 관련된 기업들이요. 네, 맞습니다. 시장은 오르락내락했지만 우량한 소비 관련 종목들은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 한국 시장은 하지만 우리는 뒷전에 물러서 있었어요. 해외 주시장 지금 화면들을 보니까 미국이나 중국들, 실제 무역 분쟁의 당사국들은 주식시장이 좋았는데 우리는 간접적인 영향권에 있다고는 하지만 항상 소외를 많이 받았거든요. 상당히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미국 우량주들의 상승률 뭐 이런 것도 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국은 지수가 30%가 올랐지만 네. 종목단에서 보시면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크다고 하는 애플의 주가가 거의 2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보시면 마오타이 같은 회사들, 시가총액이 100조가 넘는 회사들이 네. 주가가 2배가 돼서 200조가 됐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크다고 할 수 있는 알리바바가 주가가 55%, 60% 가까이 올랐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름 알만한 종목에 투자를 했어도 50%, 100%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장이었습니다. 작년 한 해가. 네. 뭐 놀라운 그 수치들인데 사실 국내 투자자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희도 경제 방송을 진행하면서 일정 부분 책임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해외 주식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어필을 해드리고 상황을 직시해드려야 되는데 국내 주식만 이제 계속 말씀을 좀 드리다 보니까 시선을 많이 미쳐두지 못했다 이런 아쉬움이 좀 있네요. 자, 국내 투자자들은 왜 그런 기회를 제대로 보지 못했을까?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뭐가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해외 시장 상당히 좋았는데 국내 투자자 여러분들 많이 소외되셨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는 별다른 소득이 없었죠, 작년. 그리고 해외에서는 엄청난 큰 종목들, 좋은 시세를 보였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기회를 잘 보지 못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너무 국내 시장에 함몰돼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지난 10년 동안 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화두가 됐던 게 뭡니까? 저성장, 저금리였습니다. 네. 한국이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든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경제가 회복돼서 3%에 가까운 성장을 보이고 있고
우리가 걱정하던 중국도 여전히 6%가 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좀 어렵다고 해서 세계 바깥의 모든 경제가 다 어려울 거라고 지레짐작한 나머지 해외 시장을 안 봤던 거죠. 제가 볼 때는 여전히 해외 쪽에 관심을 두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일단은 우리가 데이터들을 앞서 조금 보긴 했는데 미국과 중국의 우량주들이라고 하는 개별 기업들에 대한 그 어떤 흐름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면은 체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미국의 우량주들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이게 좀 많이 비싸진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많이 하십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미국 네. 우량주의 상승률. 예, 네. 애플이 지금 시가총액이 한국 돈으로 1,500조 가까이 됐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1,200조, 1,300조가 돼가고 있고요. 근데 이런 회사들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가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개별 기업의 실적이 같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 상승률이 높았던 거고 많은 분들이 미국 비싼 거 아니냐 그러시는데 제가 볼 때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상승장이기 때문에 단기에 급격하게 하락할 그런 위험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른바 뭐 그 IT에 대변되는 것이 이제 팡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한때는. 맞습니다. 네. 그런 기업들은 좀 어떤가요? 예, 팡이라 하면 뭐 페이스북이나 애플, 아마존, 뭐 넷플릭스, 엔비디아, 그다음에 네. 구글 같은 회사들 말하는 건데요. 네. 여기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시가총액이 500조, 1000조, 1500조 가까이 커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아직 400조가 좀 360조 정도 네. 된다고 봐야죠. 그러면 그거보다 몇 배씩 큰 회사들이 실적이 좋아지면서 시장을 지금 견인하고 있는 겁니다. 네, 거기에 또 고용 지표라든지 경제 지표도 뒷받침되고 예. 있고. 그리고 미국 경제가 얼마나 좋은지를 보시려면 단순히 이런 팡 같은 IT 기술주만 보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소위 말해 전통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의 주가도 좋았습니다. 네. 나이키, 스타벅스, 비자카드. 우리가 생각할 때 IT하고 그렇게 큰 상관이 없어 보이는 회사들도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고 기업 이익이 꾸준히 성장하다 보니까 주가가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 중국에 앞서 이제 몇 가지 기업들을 이야기해 주셨죠. 뭐 마오타이라든지 사실 백주 이술 주류 회사 아닌가요? 예, 주류 회사 맞습니다. 네. 네. 소비 관련된 건데 중국의 우량한 기업들 지금 또 그거 나오네요. 네. 좀 이것도 추가로 얘기. 우량에는 뭐예요? 예, 우량에는 이제 마오타이하고 비슷하게 고급 백주 주류 회사입니다. 네. 우량회가 작년 초에 시가총액이 한 3, 40조였죠. 근데 주가가 160%가 올라가면서 거의 100조 가까이 올랐습니다. 100조 원이요? 네. 그리고 뉴 오리엔탈은 교육 관련된 회사고 마오타이는 앞서 말씀드린 가장 큰 주류 회사입니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부침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수 소비가 끊임없이 성장하면서 내수 관련된 우량주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개별 종목단에서 보면 미국보다도 더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해외의 상황들, 특히 대표적으로 미중 무역 분쟁의 당사국들에 대한 상황을 짚어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궁금증은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잘 나가는 증시들이 계속 더 좋을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많은 분들이 항상 우려를 많이 갖고 계십니다. 주식시장에는 항상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주식시장에서 걱정과 문제가 없었던 시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증시기업안에 그래서 근심의 벽을 타고 오른다? 수익률은? 뭐 이런 네, 얘기가 그렇습니다. 있고. 네.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 번도 밤잠을 편하게 주무신 날이 없을 텐데 중요한 것은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도 항상 시장에는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우량주의 장기 성과를 보시면 꾸준히 기회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우량주를 오랫동안 들고 계셨던 분들은 시장에서 기회가 있다는 걸 아십니다. 네. 자, 우량주에 장기 투자를 하라 이런 조언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시장이 항상 뉴스에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니까. 자, 요새 나오는 이 헤드라인이라고 하는 리스크 굉장히 지난해부터 올해 또까지 연이어 이어지고 있지만 사실 장기 투자할 만큼 시장이 이렇게 녹록치는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는 사람 심리가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겨내기가 좀 어려울 텐데 뉴스를 보시는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에는 항상 악재들이 있습니다. 2016년도 초에 어떤 일이 있었죠? 브렉시트라는 게 갑자기 나왔습니다. 영국이 영국이 유로존을 탈퇴한다고 투표를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시장이 단기에 크게 하락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투매를 하셨죠. 투매를 했다는 얘기는 싼 값에 밀어서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3년, 4년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됐죠? 여전히 브렉시트는 해결이 안 됐지만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반등하면서 판 사람이 아니라 산 사람이 돈을 벌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몇 개월 뒤에 2016년도 말에 미국에서 대선이 있었습니다. 네. 미국 대선에서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요. 시장에서는 단기에 폭락했죠.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팔았고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또 샀습니다. 허허. 지금 3년 정도가 지났는데 앵커께서 보시기에 산 사람이 맞습니까? 판 사람이 맞습니까? 한 사람이 틀렸죠. 네, 산 사람이 매수한 미국에서 사람이 결국엔 떼돈을 맞잖아요. 벌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보는 게 맞습니다. 2018년도에 미중 무역 분쟁이 갑자기 발발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홍콩, 중국 증시도 많이 조정을 받았죠. 그때 알리바바 텐센트를 판 사람이 있을 것이고 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아직 무역 분쟁이 진행되고 있고 해결이 된 게 아닙니다. 3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그때 팔았던 사람과 샀던 사람, 어떤 사람이 맞았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네. 결국에는 우리도 그 산 사람에 포함이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많이 남긴 합니다. 자,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주식을 그 리스크가 있을 때 반대로 생각하고 이겨낼 수 있는 자기만의 투자 철학이라든지 명확한 시선이 있으면은 좋을 텐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직은 그 능력이 물론 뛰어나신 개인 투자자분들도 있지만 우리 임성호 대표처럼 해외에서 펀드 매니저로 오래 경험을 쌓은 분들한테 느낄 수 있는 내공? 남다른 그 시각이 좀 있으시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 항상 조언을 드리는 점은요, 항상 우량주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겁니다. 테마주라든지 우량하지 않은 회사들을 일일이 다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량주에 투자를 하시다 보면 단기간에 우량주도 여전히 부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나놓고 보면 결국 성과가 좋게 되는 겁니다. 한국 시장에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 한 종목을 10년, 20년, 30년 꾸준히 들고 계시는 그런 네.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한국 시장이 여러 번 흔들렸지만 결국 그런 분들이 100배, 20배의 성과를 내셨습니다. 그 예를 들면 이제 한국 투자자분들은 사실 주식 투자보다는 부동산에 또 관심들이 많으세요. 이 부동산하고 좀 비교를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나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은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쉽게 이해를 하십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을 보시면 최근에 전국 부동산은 사실 지수를 보면 오르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강남 부동산만 크게 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주식 시장으로 비교해서 생각하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우량주였던 거죠. 그에 반해서 강남의 아파트가 많이 오르는 그 시기에도 지방에 있는 다른 부동산들은 아쉽게도 잘 못 올랐습니다. 주식시장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게 중요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우량한 회사인지 우량하지 않은 회사인지를 판별해 내려고 노력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수가 안 올라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전국 부동산이 안 올라도 올라가는 아파트가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네. 근데 그 선택의 어떤 이 선구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기울이기가 난해한데, 일반적인 물론 상식이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그렇구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주식을 보면은 이제, 우량주, 예를 들면 아마존이나 앞서 알리바바 얘기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좋아질 거라는 것을 미리 좀 선택했을까요? 사실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 투자자들께서 기업을 끈질기게 분석해서 이게 얼마나 우량하고 얼마나 좋아질지를 예측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잘하는 전문가를 만나셔야죠. 이상한 전문가를 만나시면 안 되고요. 네네. 이상한 전문가에서 제가 잠깐 실수를 했어요. 시장에는 다양한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좋습니다. 그 우량주보다 그러니까 사실 뉴스보다는 기업의 본질 가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선관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포인트, 투자의 힌트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게 있나요? 주식을 하실 때는 부동산과 달리 대세에 편승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길로 가려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용기도 필요한 일이고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지식과 통찰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봤을 때는 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 예. 이런 게 뭐가 보이나요? 그 기업이 어떤 지금 산업에 속해 있고 그리고 그 기업이 속해 있는 나라가 어떤 경제 발전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그 기업이 만드는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복합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물론 잘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재무제표 분석 능력도 어느 정도 갖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재무제표를 보실 수 있다고 하면 큰 그림에서 궁극적으로 이 기업이 얼만큼 성장해서 장사를 얼만큼 잘해서 돈을 얼마나 잘 벌 것인가 이것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모멘텀을 많이 쫓아다니죠. 네, 오늘의 지수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또는 내일 당장 상한가 가는 종목을 찾으려는 그런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는데 네. 내일 상한가가 갈 종목을 찾는 것은 사실 사람의 영역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좀 크게 보고 길게 보는 예측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 회사가 어떤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고 있고 다른 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익을 증가시키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신문을 읽으시거나 이런 경제방송을 보실 때도 그냥 들리는 것과 보이는 것 그 너머에 있는 어떤 행간의 의미를 이해하시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주식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돈을 많이 버시는 것 같습니다. 비관적인 것보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증시에는 이런저런 악재들이 나옵니다. 세상은 한 번도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맞아요. 조용하면 일상생활이 아니죠.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어딘가에 기회가 있을 거라는 그 희망을 갖고 그 기회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예전에 기회가 많았는데 요새는 좀 찾기가 어려졌다 생각을 하면 네. 그때는 해외 시장을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다양한 시각으로. 예, 주식에서 좀 어려움을 느끼시면 채권이나 부동산 대체 다른 자산. 곳으로 가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창의적으로 생각의 틀을 넓히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 하나하나가 옳으시고 또 사실 뭐 임성호 대표도 한국 분이시니까 해외에 나가서 물론 주변에 이제 그 펀드 매니저들이 대부분 다 그 외국인들이시잖아요. 외국인들의 생각도 똑같은가요? 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해외 현지에서 다년간 일을 하면서 네. 저도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배운 내용들입니다. 예, 국내 투자자분들께서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은 도대체 어떤 실체인가 궁금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되게 많은 돈을 벌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궁금하죠. 비법이 무엇일까? 그렇죠. 저도 처음에 16년 전에 해외로 나가서 주식 투자를 시작했을 때 궁금했습니다.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투자했길래 한국, 대만 이런 증시에서 엄청난 돈을 벌어가는지. 예, 차츰차츰 이제 알게 된 내용은 결국은 그들은 원리 원칙대로 했던 거죠. 분석을 하고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고 악재에 너무 비관적으로 쏠리지 않고 그리고 호재가 나와도 너무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기업의 본질 가치를 보고 좋은 종목을 사서 꾸준히 들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첨언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아는 외국인들 모든 외국인이 다 버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예, 외국인도 평균적으로 다양한 많이 주체들이 있을 버시는 텐데. 거지 외국인들 중에서도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분들도 손해를 보는 이유를 보면 너무 단기적으로 본다든지 그리고 고수익을 쫓는다든지. 예, 고수익을 단기에 고수익을 쫓는다든지 아니면 단기 악재에 같이 편승해서 판다든지 좀 좋아 보이면 편승해서 또 높게 산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손해를 많이 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일단은 쭉 들어봤는데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투자자의 색다른 시선. 오늘 해외 투자자 입장. 물론 외국인은 아닙니다만 국내인으로서 해외 이제 홍콩에서 현재 헤지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임성호 대표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임성호 대표는 이상한 전문가는 아니셔요. 그죠? 네. 아주 정말 잘 나가는 앞서 이제 모닝스타라고 하는 뭐 글로벌 펀드 평가 회사에서도 또 수위를 탑을 기록하실 정도로 또 수조원을 운영하셨고, 자 어떻게 보면은 다들 좀 이렇게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왔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이제 고점 논란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아까 힌트를 잠깐 주시긴 했는데 어떨 것 같아요? 네, 최근까지 미국 시장은 계속 강세장을 보였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한 1년, 2년 정도 쉰 경우는 있었지만 길게 보면 10년 넘게 상승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도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좋은 우량주들이 시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팡 같은 IT 종목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경제가 회복되다 보니까 네. 전통적인 산업에서도 우량한 회사들의 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증시가 꾸준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IT 기술주들의 실적이 또 뒷받침되고 있다. 이런 강세장이니까 설명이 되는데요. 자, 그럼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미국 경제는 지금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인위적으로 막 그 부양을 하는 듯한 이미지도 주고 있고 실제 그게 또 적용이 되고 먹히고 있어요, 시장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더 경제적으로도 이게 나타날 수 있나요? 네, 미국은 이미 상당히 좋은 선순환 구조에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경제 위기가 발발했을 때 사실 상당히 어려웠죠. 그러던 것을 쉽게 말해서 돈의 힘으로 돈을 찍어내면서 경제를 살려냈는데 그 단계를 지나서 금융장세에서 이제는 실적장세로 넘어가는 완연한 장기 사이클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고용 지표입니다. 네. 미국의 실업률 차트를 이제 한번 보실 텐데요. 네. 이 지표가 꾸준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역사상 최저 수준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걸 감안하면 실업률이 이렇게 낮게 되는 것은 경제 전반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재작년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의 법인세를 크게 낮췄습니다. 세금을 깎아줬군요. 세금을 깎아줬습니다. 이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의미인고 하니 기업의 이익이 단순간에 한 20, 30%가 탁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이익 측면에서 상당히 호재가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시장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미국 상장사들이 끊임없이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사주를요? 예,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언뜻 보기에 그 이제 ROE라고 하는 자기자본 이익률 예. 이런 것도 올라가게 되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자본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같은 이익이라도 네.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이는군요. 눈에 보이는 거죠. 그게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5년 동안 자사주를 매입한 규모가 미국 상장사들이 약 한화로 5천조 원에서 6천조 원 규모를 자사주를 매입했습니다. 5천조요. 네. 네. 이게 이제 미국의 시가총액의 약 5분의 1에 해당됩니다. 20%네요. 네. 주식 투자 오래 해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상장되는 회사의 주식이 한 5분의 1 정도가 자사주로 매입이 된다. 이게 주가에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물량이 씨가 마르는? 예, 맞습니다. 네. 물량 품귀 현상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렇네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사주를 매입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우량한 회사들입니다. 돈이 많아야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우량한 종목일수록 주식이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우량한 종목들이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겁니다. 저러다가 갑자기 소각시켜버리면 자사주를. 미국은 대부분 사실 소각을 전제로 자사주를 매입을 그래요? 합니다. 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것은 사실은 소각을 전제로 한다고 생각하시고 굉장히 주주 친화적이군요. 상당히 주주 친화적이죠. 그리고 세금을 낮춰주면서 기업들한테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했는데 네.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주주들한테 다시 그 이익을 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야, 뭔가 손발이 잘 맞아 들어가니까 저 주식가를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라면 미국 증시는 뭔가 새로운 큰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네. 꾸준히 좋은 흐름을 보일 것 같습니다. 단기에 크게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임성호 대표는 너무 미국 주식에 대해서 좋게만 보시는 건 아니에요? 네, 여전히 미국이 세계 성장의 축이고 팡 종목이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다 나왔습니다. 네. 더 혁신적인 회사들이 더 많이 있고 그 회사들이 세계로 뻗어나가서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를 살찌우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이해를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경제를 먼저 이해하시고 미국 경제 상황에 따른 아시아의 영향 또는 한국의 영향을 이해하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늦지 않았다라는 표현보다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 미국 시장에는? 예, 맞습니다. 작년에 미국 증시가 30% 올랐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뭐죠? 이게 이제 일종의 착시 현상이라고도 하는데요. 작년에 한 30%가 오른 건 맞지만 2018년도 말에 미국 증시가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조정받은 다음에 상승률이 높았던 거고 2018년도와 2019년도를 지금 화면에 같이 나오는 저 보시면 푹 꺼졌던 부분이군요. 네, 같이 보시게 되면 2018년도 고점 대비로는 한 12, 3%이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미국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했다는 걸 감안하시고 그리고 또 자사주를 꾸준히 매입했다는 걸 감안하면 지금의 상승률이 과도하지 않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여전히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시는데 중국은 그러면 그렇다면 어떨까요? 미중 무역 분쟁의 당사국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도 괜찮을까요? 네, 중국에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점들이
상당히 구조적입니다. 구조적이라 하는 뜻은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어 미중 무역 분쟁이 발발하기 전에도 중국 경제에 여러 가지 구조적인 위험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버블이라든지 그리고 설비에 대한 과잉 투자 그리고 그림자 금융, 지방정부 부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는 항상 문제가 있듯이 국가별로 봐도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국가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도 문제 없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네. 네. 경제가 좋고 증시가 좋았던 미국을 한번 예로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이 지난 10년간 거의 쉬지 않고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미국의 경제 지표 중에 좀 중요한 지표가 또 하나 있는데 쌍둥이 적자라는 게 있습니다. 네. 재정 수지와 무역 수지가 미국은 계속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 화면인가요? 네, 증시가 10년 동안 강세장을 보였지만 사실 경제 지표는 더 악화가 됐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네. 경제 전반에 위험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개별 기업의 관점에서 주식 투자에 기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상관관계가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마오타이나 우량회 같은 회사, 네. 텐센트, 알리바바 같은 회사들은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리고 그 문제가 당장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기회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네. 예, 기회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겠습니다. 언뜻 뭐 대마불사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 네. 이렇게 돼야 되나요? 하여튼 거대한 양국입니다. 자, 중국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시장에서는 기회가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중국의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의 어떤 동력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게 있나요?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국 시장 내에서는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현재 중국의 1인당 GDP가 US 달러로 한 10,000불 정도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 또는 미국도 그랬고요. 1인당 GDP가 10,000불에서 한 15,000불, 20,000불에 가는 그 과정에서 주식 투자자들께 아주 좋은 기회들이 나옵니다. 앞으로 향후 10년, 15년을 보시면 중국에서는 과거 10년, 15년보다 더 좋은 기회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미국과 경제 구조가 좀 다른데요. 전체 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밖에 안 됩니다. 중국도 미중 무역 분쟁이 있기 전부터 이미 소비 위주로 경제 구조를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전체 경제 규모가 벌써 미국의 80% 수준까지 육박을 했는데 언제까지 수출만으로 성장을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소비로서 소비를 늘려서 경제를 견인하고 체질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소비 관련돼서 수혜를 보는 종목들이 기업이 잘 되고 주가가 좋겠죠. 실제로 중국 내에서도 이런 소비 관련된 우량주들이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네. 중국의 인구가 이제 14억 명을 드디어 이제 돌파했다는 보도도 봤는데요. 충분한 이 내공의 힘을 가지고 있군요. 근데 지금 이제 임성호 대표랑 쭉 얘기 나누다 보니까 미국, 중국, 전 세계 두 국가만 있냐 이건 아니잖아요. 다른 쪽은 유럽이라든지. 네, 맞습니다. 유럽에도 기회가 있고 한국에도 기회가 있고 다른 여러 나라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네. 다만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미국과 중국에서 워낙 많은 기회들이 있다 보니까 전문 펀드 매니저가 아닌 이상 일반 투자자들께서는 될 만한 한 2개 정도 국가를 골라서 거기에서 승부를 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안정적인 나라입니다. 네. 미국에 투자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정감 있고 꾸준히 성과를 좋게 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변동성이 있습니다. 좀 불안불안할 수는 있지만 중국에는 대신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두 나라에 포커스를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면 굳이 다른 나라, 여러 나라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시장으로 치면은 뭐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이제 주마가편이라 해서 뭐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뭐 잘 나가는 것에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는군요. 자,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자 이제 외국인 투자자 내지는 해외 투자자 그들의 시선을 자세히 지금 들어보고 있어요. 해외 투자자의 색다른 시선, 미국과 중국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많이 다뤄봤는데요. 그래서 과연 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는 어떤 비전이 있을까?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임성호 대표님.
외국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홍콩 현지에서 지금 투자를 헤지펀드를 운영하시잖아요. 거기도 이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이런 게 나옵니까? 홍콩에는 사실은 그런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따로 집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네, 해외에서는 잘 하지 않는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는 꼭 그렇게 분류를 해서 외국인 투자자들 이렇게 또 지칭을 많이 해요. 그들이 누군지도 사실 모르는데 한국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희망적인 내용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대충 개괄적인 것들 한번 좀 보죠.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미국이나 중국 시장이 단순해 보일 정도로 한국 시장은 좀 복잡한 양상인 것 같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증시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출 주도형 산업이었습니다.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면 국내 수출주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증시를 견인해 왔습니다. 네. 문제는 최근에 그런 흐름들이 많이 약화됐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국이 수출 국가로서 경기 회복세를 편승해서 빠르게 회복할 때는 외국인들이 그런 펀더멘털을 분석을 해서 우량한 국내 회사들을 사서 좀 길게 들고 있다가 시세가 잘 나오면 다시 팔고 이런 패턴을 반복적으로 보여왔거든요. 네. 이제 아쉬운 점이 최근에 이제 전세 경제가 여전히 회복세에 있는데 한국 기업들의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많이 약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이나 해외에서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좋아지고 있는데 그 수혜를 예전만큼 못 받는 거죠. 왜 그렇죠? 우리의 그 지정학적 위치도 물론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은데 항상 보면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래서 샌드위치라는 표현도 물론 샌드위치는 맛있는 거지만 왜 그런 표현까지 쓸까요? 예, 이제 잘 아시겠지만 우선 중국이 많이 부상을 했습니다. 네. 중국이 부상하면서 그 시장 점유율을 많이 뺏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도 꾸준히 한국하고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이 샌드위치 신세에서 가운데 끼인 겁니다. 수출이라는 게 원래 그 한정된 시장을 놓고 그 자기 몫을 늘려나가는 싸움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일본이 살아나고 다른 나라들이 살아난다면 네. 한국의 몫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많이 또 뺏기는군요. 자, 이 샌드위치 신세의 내몰린 한국이라 올해도 한국 증시가 그러면 저런 이슈로 해외 투자자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는 시각은 조금 심드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야 됩니까? 네, 자, 사실 올해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람이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서 올해 예측 잘 하시는데요. 예,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될지를 말씀드리는 것보다 네. 외국인들의 시각, 제가 현지에서 보고 듣는 시각들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시장이 사실 오를 수도 있고 안 오를 수도 있습니다. 네. 한국 시장 작년에 잘 못 올랐죠. 그래서 올해 좀 오를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여전히 자금이 유출되면서 올해도 좀 힘들 거라고 예측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국이 예전만큼은 외국인들이 볼 때 많이 매력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예전에 한국에서는 사실 좋은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최근 20년을 보시면 뭐, 소위 말해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종목들, 조선철강, 뭐 반도체, 화학, 정유, 자동차, 심지어는 화장품이나 최근은 제약회사 같이 네, 바이오. 바이오도 있고요. 전 세계에서 세계적인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런 종목들을 투자하셔서 되게 많은 돈을 벌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 시장이 예전만 조금 못하다고 그럽니다. 이제 투자자의 측면에서 살만한 종목이 좀 많이 줄었다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살만한 종목이 많이 줄었던 한국을 줄이는 투자자들한테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또 중국을 늘린다든지 다른 나라를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흐름 측면에서 한국의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게 지금의 판단입니다. 네. 뭐 여담이긴 합니다만 몇 년 전인가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민성호 대표한테 사실 기업을 여쭤보는 거는 실례일 수 있지만 개인적인 친분으로 여쭤봤더니 그 당시에 이제 네이버 10만 원쯤 했을 때 네이버를 좀 보신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던 게 언뜻 기억이 나긴 합니다. 여담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네이버가 이제 뭐 몇 년 지났지만 그래도 다른 그 미국이나 중국의 그런 글로벌 기업들보다는 상승률은 적은데 이제 19만 원 정도 되는군요. 예, 하여튼 뭐 좀 딱딱한 얘기여서 분위기를 한번 환기시켜봤고요. 외국인들이 그러면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관심이 예전만 못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로 재정 차익이라든지 아니면 뭐 환차익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투자를 늘린다든지 뭐 이런 서광의 어떤 밝은 부분들 이건 좀 없을까요? 외국인들이 나쁘게만 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예전에 비해서 관심도가 좀 낮아졌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한국은 여전히 사실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국가죠. 그래요. 이제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한국의 우수한 기업들이 여전히 저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투자들이 여전히 관심이 많이 있고 앞서 말씀드린 미국처럼 자사주를 꾸준히 더 매입한다든지 배당을 좀 더 늘린다든지 하면 저는 외국인들은 언제든지 저가 메리트가 있는 한국 시장으로 들어와서 다시 네. 또 되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기업을 여쭤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어서 사실 이제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특히 이제 해외에 또 나가서 20년을 넘게 지금 홍콩에서 현지에서 물론 국내 대형사의 그 펀드를 운영하셨지만 지금 현재 이제 독립하셔가지고 자기 캐피탈 파트너스라고 하는 헤지펀드를 독립으로 하시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그 펀드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이제 쭉 얘기해 주셨는데 국내 투자자들한테 조금 더 조언을 딱 포인트 있게 해주신다면 어떤 것이 좀 있을까요? 네, 2020년 증시의 키워드는 단연코 해외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투자자들께서 매년 하루하루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시장에서 투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안 되는 시장에서 벗어나서 과감하게 해외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 시장에 기회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점은 해외 시장에 좋은 기회가 더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 시장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동안에 미국의 아마존, 그다음에 중국의 텐센트 같은 종목들이 10배, 20배씩 올랐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사실은 한국 증시는 전 세계에서 비중이 2%가 안 됩니다. 한국 시장에서 기회를 찾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시면 과감하게 나머지 98%의 시장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주식에도 분산 투자를 하셔서 전체 포트폴리오가 좀 더 안정적으로 가고 좀 더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도록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올해부터는 과감하게 해외 쪽으로도 눈을 돌리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분명히 국내에도 기회는 있지만 기회의 땅이 밖에도 좀 더 영역이 넓혀져 있다. 밖에는 지금 잔치들을 하고 있는데 이 내부에서는 고민만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이 좀 확 와닿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또 희망을 찾아서 신년 기획 특집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 보는 색다른 시선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홍콩 현지에서 20년 넘게 지금 헤지펀드를 또 운영하고 계시는 또 경력이 또 다양하시고 수익률도 어마어마하시지만 어려운 시간을 또 내주셔서 홍콩에서 직접 한국까지 들어와 주셔서 방송에 또 출연까지 해주시고 임캐피탈 파트너스의 임성호 대표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모호한 그 대상인 외국인 투자자들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고민을 늘 많이 해봤는데요. 실제 외국인 해외에서 투자를 해본 이런 분들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한국은 분명히 기회의 땅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더 확대하고 잘 살리려면은 우리만의 노력이 남달리 또 필요하다라는 그런 조언도 이어지고 있네요. 자, 지금까지 신년 기획 특집 해외 투자자의 색다른 시선이었고요. 저는 진행을 맡았던 최희마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